오로지 살아있는 신. 수희야, 너 무슨 고민 있어? 전진애는 커피잔을 기울이며 금방 우울한 얼굴이 되는 친구에게 물었다. 응?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김수희가 당황하는 기색으로 웃음을 지어내며 긴 머리칼을 뒤로 넘겼다. 그러나 그 어색스러운 웃음에는 마음의 그늘이 내비치고 있었다. 너 그 남자하고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전진애는 간신히 되넘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점치기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 나하고 사귄 지 몇 년 된 줄 알아? 전진애는 김수희를 쏘아보듯 하며 냉정한 목소리를 지어내서 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수희가 멍한 눈길로 친구를 건너다 보았다. 무슨 소리긴.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 그러니까 너나 나나 척하면 삼천리로 마음 저 밑바닥까지 환히 닿아라. 너 틀림없이 무슨 고민이 있어. 그거 빨랑 내 앞에 털어놔. 그래야 해결 방법이 찾아지지.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안 그래?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전진애는 친구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기집애, 눈치 하나 빠르기는 꼭 냄새 잘 맡는 탐지견처럼. 김수희가 그늘 거친 웃음을 피워냈다. 거 봐, 너 그 사람하고 무슨 문제 있는 거지? 전진애는 재빠르게 말했다. 참을 수 없이 튀어나간 말이었다. 아이고, 틀렸네요. 눈치가 너무 빠른 것도 탈이라고. 김수희가 유치원생처럼 혀를 낼름하며 친구를 놀렸다. 그 천진스러운 동작에서 오랜 우정의 온기가 발산되고 있었다. 그게 아니면 천만 다행이고. 그런 그 다음으로 뭐가 문제지? 전진애가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갸웃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장이 문제야. 김수희가 하르르 한숨을 쉬었다. 가장? 정진애가 더욱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가장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문제? 왜? 전진애가 길게 늘어지는 말에 맞추어 목을 길게 뺐다. 너 로또 어떻게 생각해? 로또? 그거 골 때리는 거잖아. 매냥 허탕치게 만들고. 근데 글쎄 우리 아빠가 그 허탕에 빠졌다니까. 김수희가 좀 더 진한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가 그걸 많이 사시는 모양이지? 말 마라. 많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쳤단다. 미쳐? 전진애의 눈이 커졌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해? 집안 망할 정도로. 어머나, 그거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잖아. 카지노처럼. 그 말씀을 드려야지. 했지 몇 번씩이나. 근데도 효과가 없다고? 큰일 났다, 너네 아빠. 그것도 마약이나 노름 같은 것들처럼 중독된다고 하던데 너네 아빠도. 전진애가 당황스럽게 입을 가렸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중독이 됐으니까 엄마 말도 내 말도 안 듣고 그저 복권 많이 사려고 혈안이 돼 있어. 내가 괜히 미쳤다고 하겠니? 김수희의 한숨이 더 짙어졌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로또 그거 구입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같던데. 제한되어 있으면 뭘 해. 그건 원칙이고 편법이 얼마든지 있더라고. 편법? 1회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편법을 쓰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 어떻게? 가게를 바꿔서 사는 거지. 딴 가게에서? 이 동네 저 동네 가게야 얼마든지 있잖아. 어머나 어머나. 그 가게들에서 한 번에 10만 원어치씩 사서 다 꽝이면 그걸 어쩌니?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고 집안 망할 거라고 하는 거잖아. 김수희가 토해내는 한숨이 먹구름으로 변했다. 아니, 너네 아빠 말이야. 그렇게 허황된 분 아니시잖아. 부지런히 일하시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잖아. 그래, 그랬었지. 근데 변했다. 변해? 김수희의 한숨이 점점 짙어지는 것처럼 전진애의 의아함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 확가닥 변하고 말았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할머니 귀신이 쉰 것도 아니고. 전진애의 표정이 더욱더 의아스러워졌다. 글쎄,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쬐끔 물려받았거든. 우리 아빠 생전 처음으로 공돈이 생기자 그만 마음이 변한 거야.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마음속에 숨어있던 돈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야. 유산이 얼마였는데? 그게 너나 나의 한 달 알바비에 비하면 무지 큰 돈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산 상속에 비하면 영 하품 나오는 액수야. 할아버지와 일찍 헤어져 평생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가 부자일 리 없으니까. 김수희는 더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내두르고 손을 저어대는 완강한 몸짓을 지어냈다. 그녀는 아버지와 고모 사이에서 벌어졌던 박터지는 유산 싸움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거 말이야. 그런 중독 증상 있잖아.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에서 전문가가 말하는데 그거 그냥 고쳐지지 않는 거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대. 전진애는 친구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 일종의 정신 이상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 그랬더니 보나마나지 뭐. 술 취한 사람 나 술 취했다고 하는 일 없고 미친 사람 나 미쳤다고 하는 일 없다는 말 있잖아. 나만 욕 바가지로 먹고 말았어. 우리 아빠 돈독이 들어도 못 말리게 지독하게 들고 말았어. 어머 어떡하니? 근데 엄마는 안 말리셔? 왜 아니겠니? 나보다 먼저 말리고 싸우고 야단이 났었지. 마약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면 돈 다 없애고 집 팔아먹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마누라 팔아먹고 딸까지 팔아먹고 끝내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데 그런 꼴 되고 싶으냐고 소리소리 질러대며 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돈독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말야, 가끔씩 수십억 받는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게 문제야. 그동안에 돈 많이 날리고 가끔씩 1등 당첨자는 나오고 본전은 생각나고 말처럼 손 딱 대기 어려울지도 몰라. 어머나 귀신이네. 우리 아빠가 꼭 그렇게 말해. 본전 찾기 전에는 절대 손 못 씻는다고.
참 어이없어. 쫄딱 망해가는 급행열차 타고 앉아서. 그가 귀신이라 그걸 아는 게 아니야. 옛날 일제시대에 우리 집안 어떤 사람이 화투노름에 미쳐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집안 망하고 당자는 화병으로 죽었다는 말 엄마한테 귀 아프게 많이 들었거든. 그 예방주사 맞아서 그런지 우리 아빤 그런데 눈 안 돌리더라고. 당연히 그래야지. 돈벌이 착착 잘하지 못해 처자식 고생시키고 기죽어 살게 만든 처지에 그따위 한심한 짓까지 하면 그게 말이 되니? 나 정말 미치겠어. 그렇잖아도 앞날이 캄캄한 인생인데 아빠까지 저렇게 망할 길로 정신없이 치달아가니. 이렇게 불행한 때가 없었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김수희가 뽀드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갈았다. 근데 문제는 나라야. 돈 좋아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좋아하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왜 나라가 확률 제로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돈 따먹기 놀이를 벌여놓고 있냐 그거야. 개인끼리 하는 노름은 불법이라고 몰아 때려잡으면서 나라가 벌여놓은 노름판은 합법이라고 매주 텔레비에서 당첨자 방송까지 해대니 나라가 국민들 망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아주 거지꼴 되라고 활활 부채질 해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되니? 아이고 여기 대통령감 한 분 계시네. 그 얘기 그만해. 당장 일확천금 노리고 정신 나간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바보고 멍청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가다간 너와 나의 우정도 끝날 날이 머지 않았다. 김수희가 쓸쓸한 얼굴로 쓰게 웃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진애가 눈을 똑바로 뜨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소리긴. 우리 집 거덜나 알거지되면 우리 우정도 끝이지 뭐. 내 꼴 창피해서 내가 꼭꼭 숨어버릴 거니까. 예, 그런 무섭고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 방법? 그게 뭔데? 김수희가 화들짝 반색을 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고.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할게. 다음에. 전진애는 당황한 기색으로 어물어물 얼버무렸다. 김수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말을 바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언제인가 중증의 정신 이상은 시청이나 경찰서의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전진애는 자신의 아버지가 김수인의 아버지처럼 집안 망하는 길로 그렇게 정신없이 치달아가면 자신은 식구들 전부가 알거지 신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나저나 우리 졸업 몇 달 안 남았는데 우린 어찌 되는 거니? 김수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제를 바꾸었다. 글쎄, 전망무, 시계 제로지 뭐. 전진애가 어설프게 웃으며 혀를 찼다. 너나 나나 참 한심한 인생들이다. 집구석 가난에 4년 동안 길을 쓰며 알바 뛰어 대학 졸업장 받아주게 됐지만 오라는 직장이 없으니 어쩌겠냐. 이류도 못 되고 삼류대학에 빽줄 하나 없으니 이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짓밟혀 죽는 거지. 전진애가 더 세게 혀를 찼다. 요새 자꾸만 드는 생각인데 말이야. 우리 인생 설계를 잘못 짠 게 아닐까? 김수희가 세수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야무지게 훔치고는 전진애를 쳐다보았다. 인생 설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창하게. 전진애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있잖냐. 등록금 비싼 4년제 대학 나오느라고 죽어라 알바 뛰고 그래도 모자라 학비 융자 받느라고 빚쟁이까지 되고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앞길은 캄캄한 한밤중이잖아. 일이 될 바에는 실속 없이 학벌 좋아하지 말고 딴 길을 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글쎄 대학 나오고도 앞길이 안 보이는데 딴 길 뭐? 전문 기술직 같은 거 있잖아. 전문 기술직? 제빵 기술이나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그래, 그런 거. 알바비 투입에 그런 기술 열심히 익혔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취업했고 지금쯤은 돈 좀 두둑해진 저금 통장도 지녔을 것 아니냐고. 아이고, 우리 김수희 씨 철도 참 일찍 들어요. 이제라도 그런 생각 들었으면 아직 안 늦었으니 바로 시작하세요. 전진애는 존칭을 써가며 비아냥거리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따분해도 대학 세월을 후회할 건 없어. 결코 헛세월 보낸 게 아니니까. 그 4년 동안의 온갖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싹 지워지고 없다고 생각해봐.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건조하고 밋밋하고 그러겠어? 우리가 돈 많은 애들처럼 멋 많이 못 부리고 여행 많이 못하고 궁하고 고생 많이 하면서 4년 보냈지만 우리 나름으로 얼마나 재미있고 알차고 의미있고 그랬어. 머리에 채운 것도 많아졌고 당장 돈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지. 대학 생활은 참 좋은 경험이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잖아. 이 좋은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만 불행해지니까. 안 그래? 아이고, 우리 전진애 씨 말은 언제나 쌈박하게 참 잘하셔요. 그 일 가지고 국회 쪽으로 나가세요. 크게 출세하실 거니까. 김수희가 전진애와 똑같은 식으로 오금을 박으며 눈을 흘기고는 누가 대학 다닌 걸 후회한댔나?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지. 하며 또 긴 한숨을 물었다. 그래 알아. 답답하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요새 몹쓸 병이 생겼다. 전진애는 김수희보다 더 긴 한숨을 느렸다. 병? 새벽마다 잠 깨는 병. 왜 안 그렇겠니? 잠이 잘 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참 야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야속? 누구한테? 저기 전진애가 검지를 쭉 펴 하늘을 찌르듯 했다. 뭐? 김수희가 천장을 올려다보고는 혹시 하늘?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맞아, 하늘. 싱겁긴. 왜 하늘? 그렇잖아. 우리한테 너무 불공평하게 했잖아. 하긴 원망을 하자면 그렇지.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으면 머리나 기발하게 좋게 만들어주던지. 그랬으면 인류대학 법대나 의대에 팍 들어가 판사나 의사가 착 됐을 텐데.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아니면 인물을 끝내주게 미녀로 뽑아주든지. 그랬으면 탤런트가 되어 떼돈을 벌든지. 그게 아니면 재벌집에 시집을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허나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빼어난 재능을 한 가지씩 주든지. 그래, 목소리가 좋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운동을 잘 하든지. 그렇다니까. 그랬으면 인생길이 순탄하게 환히 열렸을 건데 아무것도 준 것 없이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만들어 버렸으니 원망 안 하게 생겼냐고.
참 야속하고 야속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원망할 것도 없고 야속해 할 것도 없어.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말을 담고 전진애가 김수희를 미심쩍은 눈길로 쳐다보았다. 생각해봐. 그렇게만 생각하면 숨 막혀서 하루도 못 살아.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쩌면 절반은 되지 않겠어? 그렇게 따지자면 절반이 뭐야? 보통 사람들 거의 다 한 60, 70%는 되겠지. 거봐. 그래도 모두 다 어쨌거나 살아가잖아. 우리도 언젠가 한때가 올 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다른 수가 있어? 아이고, 구세주가 따로 없구나. 네가 이렇게 속 깊게 나오니까 널 친구할 수밖에 없다고. 요 얌체야. 전진애가 김수희를 향해 빈 주먹질을 하며 눈을 흘겨댔다. 근데 말야, 나 얼마 전에 어떤 주간지 보고 맥 다 빠지고 속 많이 상했어. 김수희가 큰 커피잔을 완전히 뒤집듯 해서 마시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주간지? 주간지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던가? 그건 직결되는 문제였어. 그게 뭐냐면 젊은 남녀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었는데 여자들이 배우자가 될 남자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기를 바라는 건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야. 남자들 90% 이상이 여자와 맞벌이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 물론 혼잡으로 잘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바라는 수입이 연봉 3,500만 원 정도였어. 이 대목에서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알아? 여자가 연봉 3,500을 받으려면 무조건 인류 대학을 나와서 무조건 인류 기업에 취직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들은 아예 결혼 대상이 아니라 그거지. 근데 더 웃기는 게 또 있었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의사들까지도 여자 맞벌이를 원하더라니까. 뭐? 의사들이? 의사들이 연봉 4억 원에도 지방 보건소에 안 간다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시끄럽게 보도해 댔잖아. 그러면서 또 맞벌이를 원해? 그렇다니까. 얼마나 잘 살기를 바라는 건지 뱃속에 돈 욕심만 가득 찼다니까. 연봉 4억이면 도대체 우리 알바비 몇 년치를 합해야 되는 거야? 알바비 시급 9,620원에 하루 4시간. 아이구야, 이걸 무슨 수로 계산하니? IQ 120도 못 되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니 포기해. 아니, 핸드폰은 왜 있어?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야? 핸드폰? 있잖아, 계산기. 아, 그렇지, 참. 전진애가 손바닥으로 제 이마를 찰싹 치고 얼른 핸드폰을 꺼냈다. 김수희도 다투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의 엄지는 핸드폰 자판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왔다. 28년 4개월. 전진애가 탄력 있게 외치듯 했고 정답 28년 4개월. 김수희가 바로 뒤따라 말을 받았다. 세상에 28년 4개월이면 30년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30년이면 우리 한평생 다 흘러가버리고 노인네로 꼬부라질 세월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단 1년에 그 많은 돈을 벌어버린다고? 아이고 맙소사. 인간 차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세상 살맛 똑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너 부자로 살겠다고 여자도 맞벌이 하기를 원해? 해도 너무했다. 그러게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고 했잖아.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꼭 그런 건 아니겠어? 그나저나 우리같이 보잘것 아무것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 맥 다 풀리고 세상 살맛 다 떨어지는데 어쩌자고 주간지는 그딴 걸 내고 그러니? 그야 뭐 당장 눈길만 끌면 되니까. 그치만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러니까 주간지지. 다시는 그딴 거 보지 마라. 전진애가 내치는 손짓을 했다. 내 돈 내고 산 거 아니야. 알바하면서 어느 손님이 놓고 간 걸 뒤적거린 거지. 김수희가 변명하듯 말했다. 뒤적거리지도 마. 기분만 잡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잖아. 전진애가 눈을 흘기며 퉁을 놓고는 근데 남자친구 취업은 어째 좀 풀려가고 있어? 다정한 소리로 물었다. 글쎄 이력서는 여기저기 많이 냈는데 어찌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취업 막막한데 그 사람 취업이라고 잘 풀려나가겠어? 그 사람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수준인걸. 벌써 2년째 백수인데 큰 걱정이지 뭐. 김수희의 얼굴에 금세 구름이 끼었다.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부터 결혼하고 행복해져야 하니까. 행복? 그 말 꼭 외국어 같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안 돼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무것도. 이제 그만 가자. 알바 시간 다 됐잖아. 김수희가 커피잔과 물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기집애 무슨 생각하는 거지? 전진애도 따라 일어서며 고개를 갸웃했다. 큰 길 건널목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걱정 말고 힘내. 전진애가 김수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며 어색스럽게 웃었고 너도. 김수희도 손을 약간 들어 보이며 어색스럽게 웃었다. 김수희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길을 건널 생각도 하지 않고 전진애가 사라진 지하철 출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전진애와는 서로 못하는 소리가 없고 감추는 흉거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일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 도우려고 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고민을 털어놓았고 서로 상의했고 서로 위로하고 다독였고 서로 위안받고 해결책도 찾고는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수희는 오늘은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기만 했다. 전진애도 로또에 미친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묘책도 낼 수 없었고 모두 목숨 걸고 나선 취업전선에 대해서도 무슨 할 말이 있을 리가 없고 주간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열등감만 잔뜩 커졌을 뿐이었다. 김수희는 알바하는 편의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도 편의점이나 하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김수희는 또 부질없이 떠오른 이 생각에 픽 쓴웃음을 흘려버렸다. 편의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당한 목돈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벌어 그날 먹는다고 흔히 말하는 건설 현장의 노가다였다. 대학 학벌을 짊어지고서도 서로 경쟁에 지어 허덕거리면서 편히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는 겨우 고졸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아무런 기술이 없는 노가다였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직업군인 하사관으로서 부하들을 다루어 본 관록이 있어서 그런대로 노가다 판에서 행세를 했던 모양이었다. 더구나 그때는 금발이 끝발이 사회 어디에서나 먹혀들고 뻐겨대던 얄궂은 박정희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할아버지 같은 관록도 끝발도 없었다. 그래서 노가다판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갔고 수입도 언제나 늘품없이 그저 그 타령이었다고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고시랑거렸다. 그 고시랑거림이 자신의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으니 그 횟수로 치면 수천 번을 훨씬 넘어 수만 번은 좋게 될 거였다.
말도 마라. 너희 둘은 먹여 살려야지. 입혀야지. 어서 새빵살이는 면해야지. 헌데 너희 아빠 버리로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니 어째야겠냐. 체면이고 창피고 다 내던지고 진일이고 마른 일이고 가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교 문턱을 넘었고 연립주택이나마 우리 집도 지니게 된 게야. 자신과 남동생은 어머니의 이런 수십 년 된 재방송을 지겹고 지긋지긋하도록 듣고 또 들으면서도 절대로 지루하거나 싫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의 쓰라린 고생담이었고 한스러운 인생 고백록이었고 슬픈 여인사 수레였고 인생 성공담이었고 자식 정신교육용 교재였던 것이다. 또 남편 공격용 제압용 무기였음은 물론이다. 너 엄마가 자꾸 되풀이하는 똑같은 얘기 듣기 싫지? 초등학교 6학년인 남동생에게 물었다. 누나는 너 듣기 싫구나. 알면서 왜 물어? 예, 그치만 너 절대로 그런 표내면 안 돼. 엄마가 순전히 우리 둘 때문에 그런 고생 하시는 거고 그 어려움 이겨내려면 그렇게 하소연을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거래. 근데 그런 가난한 얘기, 고생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니? 남들한테 해봐야 다 듣기 싫어하고 흉거리만 대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한테 감사해 하는 마음 가지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드려야 해. 나 애기 아니거든. 뭐라고? 나도 그 정도는 다 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잘 들어왔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두 자식이 대학 4학년, 대학 1학년이 된 오늘날까지 그 고정 레퍼토리를 지치지 않고 실감나게 재방송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은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지독하다거나 상상을 초월한다거나 하는 말로는 모자라고 무시무시하다고 해야만 마땅한 표현이 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덤벼들었다. 위신이고 체면이고 수치고 다 벗어던진 어머니의 돈벌이 전선에는 오로지 돌격과 전진이 있을 뿐이었다. 점원, 식당일, 청소부, 파출부, 온갖 굳은 일들을 헤쳐나가며 어머니는 돈을 벌었고 모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신문지 한 장도 허투루 버리는 일 없이 알뜰살뜰 아끼며 산 어머니가 저금을 하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금 통장을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었다. 아마도 아버지도 그것을 못 보았을 것 같았다. 너희들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신세한탄 다음으로 많이 한 말이었다. 자신과 남동생은 그 간절한 어머니의 바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남동생도 애쓰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 주지 않았다. 둘 다 머리가 그저 그랬던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바람을 접은 것이었다. 자신이나 남동생이나 어머니한테 가장 면목 없고 미안한 일이 그것이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종이에 5번 이상 써대도 외워질까 말까 그랬고 연대나 지명 같은 것도 기를 쓰며 외워 겨우 머리에 들어갔다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리송하게 잊어먹게 되는 그런 머리가 야속하기만 했다. 머리가 그 모양이라 어머니가 바라는 출세나 신분 상승은 틀린 일이니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편의점 알바였다. 대학생들의 시간제 알바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일의 강도나 감정 소모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편의점이 좀 더 나았다.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4시간씩의 편의점 알바는 그런대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었다. 어머니에게 사소하게 손을 벌려 하는 일이 없게 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 살 것 같았다. 시급 9,620원이 일으키는 마술 같은 고민 해결이었다. 그 돈은 자신의 용돈만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모르게 남동생에게도 일요일마다 조금씩 쥐어주게 해주었다. 그 돈을 주게 되면서부터 남동생은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는지 몰랐다. 흔히 말하는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실감은 바로 지배의 통쾌함이기도 했다. 그렇다. 지배의 통쾌함. 그 기분은 참 야릇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뭐라고 꼭 찍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분은 떳떳함이고 뻐근함이고 당당함이고 승리감이고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뒤엉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소한 돈이 이런데 큰 돈이면 또 그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응답처럼 재벌들 이야기가 생각났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재벌들은 청와대로 불려가 대통령 앞에 빳빳이 둘러앉아 대통령의 일장 연설을 들으며 그들은 소리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너네들은 5년일 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그 말은 틀림이 없어. 대통령들은 5년이 되면 하루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 빈 권력이 되지만 재벌들은 자꾸자꾸 재산이 불어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대통령 권력도 우습게 하는 재벌들의 그 이야기가 떠오를 때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잇따라 떠올랐다. 대학 축제 때 외부 강사가 한 인문학 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이 돈의 마력과 인간 사회라고 아주 자극적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즐길 거리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돈이 있은 이후에 인간 사회는 줄기차게 돈에 지배되어 왔다. 강연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50분 동안 강연은 줄곧 그렇게 자극적이고 박진감 넘치고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것이 돈이다. 자본주의는 돈의 위력과 만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 올린 주의다.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 돈의 노예화를 선언한 것이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살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이면서 소설가로도 꼽히는 중국의 사마천은 벌써 22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백금으로는 형별을 면하고 천금으로는 죽음을 면하고 만금으로는 세상을 얻는다. 바로 그 세상을 얻는다는 말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재벌들이 국가 권력까지 쥐고 흔들어대는 작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돌에 깊이 판 비문처럼 뇌리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특히 충격적으로 가슴을 친 것이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살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였다. 그 말 중에서 살아있는 신이다 보다
더 실감나고 무서운 말이 생살 여탈권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었다. 자살자들의 많은 수가 돈이 없기 때문이니 그 말은 틀림이 없었고 돈의 힘이 그렇게 세니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던 것이다. 그 무서운 돈을 무섭지 않은 것이 되게 하려면 많이 갖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2배 이상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편의점, 밤샘 알바였다. 그것을 하면 시간이 2배 이상인 데다가 야근비까지 붙으니 수입은 3배로 많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흉기를 든 절도범들은 여자가 지키는 곳을 먼저 노렸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밤샘 알바로 쓰지 않으니 돈 빨리 벌 길은 막히고 없었다. 자신이 알바를 해서 용돈 해결은 물론이고 교재까지 사고 등록금의 일부까지 충당하는 것을 보아온 남동생은 자기도 대학생이 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2 자식이 알바하는 것을 모르는 척 했다. 어차피 공부로 출세길 열기를 바랐던 꿈을 포기한 것처럼 대학 공부에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바가 공부에 지장이 되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우리 4 식구는 모두 돈벌이를 하게 된 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딱하게도 공처가였다. 그것도 돈의 힘이 작용된 결과였다.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노동판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그 수입의 차이가 어머니의 힘을 강화시켜 갔던 것이다. 자꾸만 커져갔던 어머니의 힘은 언제부턴가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어머니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아버지는 그야말로 투명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당신 알아서 해 했다. 돈의 힘은 가장의 힘을 완전히 박탈해 간 것이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남자 허수아비 꼴이었다. 그렇게 딱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정반대로 돌변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180도로 변해버린 것도 돈의 힘 때문이었다. 몇십 년 동안 내왕 없이 지냈던 할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져 아버지가 법적인 친자 노릇을 하게 된 덕으로 연립주택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1억 5천이 조금 넘는 그 돈은 아버지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 고모가 동급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것을 독차지할 욕심을 부렸던 아버지와 고모는 양보 없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다.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 감정이 앞섰고 둘 다 가난하다 보니 욕심에 불이 붙게 된 것이었다. 누나인 고모가 욕을 퍼부어대며 포악질을 해댔고 평생 노가다판에서 살아온 아버지가 큰 돈에 눈이 뒤집혀 누나한테 노가다 기질을 부리고 말았다.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러 버렸으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것이다. 자기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흥분한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하며 덤빈 것이었다. 서로 폭행범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으르렁거렸고 끝내 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쪽에서 변호사를 들이대는 막판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아까운 변호사비만 없애고 반반씩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얻은 상처로 단둘뿐인 남매는 남남처럼 관계를 끊고 말았다. 그렇게 7천여만 원을 챙긴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었다. 그 돈을 당연히 어머니에게 넘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안면을 싹 바꾼 것이었다. 관심 꺼.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어머니에게 내쏜 말이었다. 글쎄, 관심 끄라니까. 아버지가 독 오른 눈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글쎄, 간섭하지 말어. 아버지가 불길 내뿜는 눈으로 어머니를 곧 내려칠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었다. 어머니는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물러섰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후로 아버지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로또에 빠져들어가며 아까운 돈을 훨훨 날려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확천금의 꿈에 미쳐서. 김승기는 어머니의 화장을 마치자마자 어머니 재산 찾기에 나섰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까지 저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연립주택의 집문서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두 가지는 어머니가 숨을 거둔 침대 시트 밑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그 두 가지를 저승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지만 끝내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맨주먹으로 홀로 떠난 것이었다. 평생 정을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인 데다가 자신에게 끝까지 그렇게 냉정하게 해 김승기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김승기는 저금 통장을 열어보고는 그만 깜짝 놀랐다. 통장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은 1천만 원이 넘지 않고 그저 몇백만 원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통장이 품고 있는 돈은 자그마치 1억 4천여만 원이었던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서너 번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 액수는 틀림이 없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거금에 가슴 벌떡거리며 김승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많은 돈을 남겨준 어머니가 고마웠고 누나한테는 그 돈을 싹 감추자는 것이었다. 누나는 평생 어머니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린 자기들을 버렸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도 싸늘하게 외면했고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화장터에까지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나는 어머니가 연립주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금 통장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누나한테 싹 감추기로 작정한 김승기는 그 돈 찾기를 서둘렀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세 가지였다. 사망진단서는 이미 출상 전에 확보되어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구청에 가서 기계에다 신청을 하니 꼭 거짓말처럼 그 즉시로 밀려나왔다. 그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과 함께 내밀었더니 은행원은 신속한 확인을 거쳐 출금을 결정했다. 끝까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그 지독한 욕심은 그렇게 쉽게 부셔버릴 수 있었다. 저 실례지만 이 돈을 선생님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어 저희 은행에 그대로 두시면 어떠신가요? 은행원이 생글에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상냥하게 말했다. 예? 김승기는 잠깐 생각했다. 그 예금 유치를 거절하면 괜히 의심받을 것도 같고 또 딴 은행으로 옮긴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김승기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예,
나랑 함께 집에 가자. 쓰잘데없는 짐들 다 치워 없애야 하잖아. 누나가 굳이 집에 찾아와 한 말이었다. 그래야 집이 팔리지 하는 말을 누나는 감추고 있었다. 그래, 가자고. 김승기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누나는 끝내 화장터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안갚음을 했으면서도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에는 그렇게 탐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는 집을 치우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집을 뒤지고 있었다. 김승기는 누나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금방 눈치챘다. 어디에 감추어 두었을지 모를 금붙이나 현찰, 그리고 저금통장. 이상하네. 누나는 뒤질 만한 데는 다 뒤지고 나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더니 너 혹시 병원 침대나 짐에서 통장 같은 거 못 봤니? 누나가 불쑥 물었다. 통장? 아, 저금통장 말이야. 누나가 싸납게 내쏘았다. 몰라.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승기는 시치미를 뚝 떼며 태연스럽게 대꾸했다. 우리 버리고 떠날 때 흥청망청 잘 살 줄 알았겠지. 근데 이 꼴이 뭐야, 이게?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이 질질 흐리잖아. 벌 받은 거야, 벌 받고 말고. 자식들 그렇게 매정하게 버렸으니 당연히 하늘이 벌 내렸지. 누나는 또 서늘한 험담을 토해내고는 이 집 오늘 당장 내놓자. 느닷없이 말했다. 오늘? 왜? 싫으냐? 싫긴 너무 급하니까. 급하긴 뭐가 급해. 더 둔다고 이따위 싸구려가 더 값 올라간다던. 그래도 너무 서둘러대면 부동산에서 눈치채서 값 제대로 못 받게 되잖아. 바보니? 부동산이 그런 눈치채게 만들게. 급한 눈치 보이지 말고 어쨌든 오늘 내놓자고. 알았어. 이거 팔리면 돈은 반반씩이다. 반반? 왜? 반반 아니고 네가 더 갖고 싶어? 나 남자잖아. 뭐라고? 남자? 남자가 뭐 말라빠진 건데? 내가 제사 지내야 되잖아. 하하, 웃기고 자빠졌네. 제사 지내니까 더 가지셔야 된다. 요게 어디서 그딴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지금은 그따위게 안 통하는 시대란 걸 모르셔? 야, 정신 차려.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라고. 남녀 평등. 그러니까 유산도 남녀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똑같이. 너 멍청한 소리 작작하고 그 법부터 알아둬. 난 딱 그 법대로 할 테니까. 법대로. 이렇게 돈 앞에서 누나는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붕어빵이나 군 고구마를 반씩 나눠 먹을 때 조금이라도 큰 것을 자신에게 주곤 했던 그 옛날의 누나가 아니었다. 결국 집값은 서로 다툴 만큼 다투다가 누나가 내세운 법대로 반반씩 나눌 수밖에 없었다. 저금 통장을 누나 모르게 잽싸게 감추어버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다시금 가슴을 쓸어내렸다. 난생 처음으로 2억 3천에 이르는 자금을 지니게 된 김승기는 그동안 간절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로또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신도 32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인생 역전,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로또 광고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설레었던가. 1등 당첨이 되면 32억.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들어지고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32억.
32억이면 팔자를 고치는 돈이다. 나 반드시 그 돈을 먹으리라. 이렇게 작심한 김승기는 1등 당첨자가 나온 명당 로또 판매점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최대한 많이 샀다. 그리고 모두 빗나가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2억 3천 투자해서 32억 벌면 이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는가. 김승기가 세운 작전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딸년이나 아들놈이 걱정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만 우리 관계 정리해. 김수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신영식은 당황한 얼굴로 마른 침을 삼켰다. 갑자기가 아니야. 아주 오래 심각하게 생각해온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또 취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신영식이 손을 비비며 울상이 되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말은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식 씨는 우리처럼 별 볼 일이 없이 후지고 찌질한 인생에 연애며 결혼 같은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김수희는 눈길을 들어 신영식을 빤히 건너다 보았다. 그게 글쎄. 신영식은 더 당황해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거봐. 영식 씨도 앞날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만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신영식이 김수희의 눈치를 보며 어물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꼭 살아봐야 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살아온 거 실컷 봤고 요새 가난한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허덕거리고 사는지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 그게 그대로 우리의 앞날이고 미래잖아. 그렇게 숨막히고 가망 없는 인생을 나도 똑같이 살면서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신영식은 맥이 다 빠진 눈길로 김수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몰라. 요새 우리처럼 후진 인생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늦추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기로 하고 그리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건 왜 그렇겠어? 다들 앞날이 불안하고 가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우리 같은 인생 결혼해서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그 수입 뻔하잖아. 수입 보잘것없는 직업 가지고 둘이 죽어라고 일해서 벌어봤자 애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집은 언제 장만하고 생활은 언제 안정되고 이런 거 다 말하면 뭐래? 절망만 점점 커지지. 난 그래서 사랑이며 결혼이며 그따위 것 다 포기하기로 했고 사는 날까지 그저 혼자 사는 게 가장 홀가분하고 가장 편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김수희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속 시원히 털어놓았다. 혼자? 그거 너무 외롭잖아. 외로워? 김수희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흘렸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 우리도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살면 되잖아. 신영식의 목소리에는 약간 생기가 돌고 있었다.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김수희는 한마디 한마디를 꼭꼭 씹듯이 천천히 되풀이하고는 영식 씨, 우리 만날 때마다 데이트비 부담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불쑥 물었다. 데이트비? 신영식은 말문이 막히며 얼굴이 굳어졌다. 우린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영식 씨가 취업이 되고 내가 졸업해서 알바 아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전세비 모으고 집 살 돈 모으고 하겠어? 앞길이 막막하고 한심하다니까. 그러니까 영식 씨도 사랑이니 연애니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 궁리나 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김수희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보았다. 난 안 되는데. 신영식이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나 알바 시간 다 됐어. 김수희가 몸을 일으켰다.